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정말 가을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가을하면 이제 식욕이 돋는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식욕이 돋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저희 투자의 맛과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의 대가 닥터수진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럼 닥터수지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도 해외 선물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주실 닥터수지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이 정말 추워졌는데 네. 위원님께서는 추위를 싫어하신다고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 겨울이에요. 다가오고 추위가 있네요. 너무 싫어요. 네. 이 겨울에 4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네. 뜻인데 이 계절을 조금 더 잘 지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더 힘써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닥터수지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다. 난 좀 고민거리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 023153-2611, 023153-2612번까지 전화로 물어주셔도 좋고요. 문자 샵 4989번으로 궁금하신 사항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에 대해서 시황이 가장 중요한 거 모두 알고 있으시죠? 리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 채팅방 상단 검색창에 투자의 맛 닥터수지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참여, 리딩과 시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위원님과 함께 오늘 해외 이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름이 아니라 오일에 대한 이슈가 컸습니다. 이 네.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사우디에 있는 원유 시설 두 곳이 이제 공격을 당하면서 원유 가격이 폭등했었잖아요. 네네. 오늘은 조금 안정화된 모습이었는데 이 오일 쇼크에 대해서 다뤄주신다고요? 네. 일단 지난 주말에 예멘이 사우디를 공격함에 있어서 월요일 날 장이 개장을 하면서 원유가 아주 급등을 했는데요. 일단 오일 쇼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거치를 한번 좀 짚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오일 쇼크 사태를 보면 1970년대에 두 번에 걸쳐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을 이유로 원유 생산량을 큰 폭으로 줄였고 시장의 원유 재고가 줄어들어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을 한번 했었습니다. 배럴당 24럴 했던 원유 가격은 무려 한 달 만에 54달러로 폭등을 하면서 이게 물가 인상으로 이어졌고요.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늪에 빠지게 되는 이른바 오일 쇼크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9년 제2차 오일 쇼크가 터졌는데 당시 미국은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처지라서 그 충격이 아주 컸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최대 군사력과 기축 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에너지 수급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자, 2013년을 기점으로 이른바 셀 혁명, 오일, 가스의 에너지 시장을 휘어잡게 됩니다. 이에 미국 에너지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하루 석유 생산하는 1,100만 배럴로 러시아, 사우디를 이미 제친 상황입니다. 흔히 우리는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라가 중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1위가 러시아고요. 2위가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수입을 하고 있는 미국은 2020년도부터 내년부터죠. 미국이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고 에너지 순수출 국가로 전환되면서 2050년에는 그걸 이루겠다라는 목표인데요. 이에 트럼프는 러시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란 등에 대해서 일단은 원유 제재, 산유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볼턴이 해임인 됨에 따라서 오일 지수가 58불에서 54불까지 한번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장이 열리면서 63불까지 무려 600틱이 튀었고 고가 대비로는 전일 종가 대비 고가로는 900틱 이상이 변동성을 보이는 아주 큰 장이었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루 평균 570만 배럴을 원유 생산 차질이 있는데 이 규모가요. 사우디가 하루 생산하는 양이 980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그 반을 차지한 거고 그리고 일일 산유량의 전 세계 일일 산유 5%를 차지하는 규모였습니다. 우리가 감산 그러면 보통 규모가 100만 배럴에서 150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치솟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570만 배럴이라고 하면 상당한 규모였다는 게 이제 실감이 좀 나시죠. 그래서 지난 6월 이란이 미국이 드론을 격추를 하자 미국은 즉시 보복 준비를 강행을 했지만 이번에 트럼프는 조금 잠잠한 모습입니다. 좀 어조가 틀리다고 좀 보이고요. 일단 유가 안정을 위해서 미국은 전략 비축유라는 거를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략 비축유라는 게 뭐냐면 전쟁 등으로 석유 등의 공급 차질이 있을 경우에 일단은 그거를 대비해서 미 정부가 쌓아둔 석유를 말하는데요. 미국은 현재 약 6억 4천만 배럴 정도의 규모의 비축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비축량을 통해서 중국을 사실상 쥐락펴락하는 무역 전쟁에서도 이게 이슈가 조금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비축유의 경우는 미국은 3번을 사용했습니다. 1991년도 이라크 전쟁 때, 그리고 2005년 때 허리케인이 강타를 했을 때, 그리고 2011년 리비아 내전 시기 때 그 3번을 이용을 했는데요. 지금 그때도 비축약이 방출이 된 시점에 있어서 108배럴까지, 108달러까지 올랐던 가격이 그때 80달러 정도까지 급락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비축량을 통해서라도 무역 전쟁 외에 석유 패권도 굳건히 하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전일 일단은 사우디는 에너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피격으로 중단된 원유 물량 가운데서 약 50%가 복구가 됐고 일단은 그러면서 9월 말까지 생산이 완전히 정상화될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62불 정도에서 놀던 주가가 갑자기 58불까지 내려꽂았습니다. 어제는요. 그래서 거의 정상화가 됐다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유가는 이번 이벤트가 터지면서 유동성과 변동성이 아주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보통 오일의 변동 폭수가 하루에 한 180틱? 많으면 300틱 사이인데 지금 거의 뭐 하루에 400틱, 500틱을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좀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일 듯도 하고요. 오일 시황은 디테일하게 뒤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차트는 뒤에서 보여주신다고 하니까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의제로 넘어가 볼게요. 오일 사태가 터지면서 세일밴드 이론이라는 게 일단은 지금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넘으면 세일 업체들이 생산을 늘리면서 국제 유가가 60달러를 못 넘고 떨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이건 미국에서 만든 이론이죠. 그래서 미국산 세일 오일은 중국의 무역 협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도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데 이란 원유 거래 금지 제재로 인해서 이란산 원유 제로화를 통한 최대 압박이 현재 가해진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한 61만 배럴 정도 수입을 하는데
2018년 7월 6일에 그때 이제 미국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됐었죠. 그런데 미국 수입품에서 미국산 원유는 관세에서 제외시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중국이요. 그래서 그 원유만큼은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처지인 거는 맞죠. 그래서 이처럼 미국의 세일 혁명은 엄청난 미국의 패권을 뒷받침하는 일단 무기가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재선 조건도 이 세일가스 개발에 있었습니다. 지금 뭐 현재 60불을 넘어선 원유값이 60불만 넘어가면 트럼프가 저유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밴드로 보면 60불에서 50불 사이가 원유 가격이 적정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지금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 실제로 50불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요. 50불 밖으로도 밀린다 하더라도 50불 안으로 땡겨오는 그런 힘이 강하고요. 60불 넘어선다라고 하면 60불 안으로 땡겨 오려는 힘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그런 수요와 공급의 부분 또 이론적인 측면을 조금 적용하고 있다라는 점도 조금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우디가 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어제 전일 바로 에너지 장관이 바로 얘기를 수습을 한 상황이라서 지금은 유가가 조금 안정이 된 상황이라서 밴드를 놓고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리 인하를 좀 앞두고는 있는 상황인데 유가가 급등하는 이벤트를 일단 남겼습니다.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해서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몇 달간을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뭐 몇 달간 노력을 하면서 물가를 현재 내린 상황입니다. 펜벨트 때문에 농산물은 건들지 못하니까 에너지 즉 트럼프가 유가를 지속적으로 올리면 내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금리 발표 직전에 유가가 상승을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를 또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하면은 조금 너무 깊이 들어가거나 또 다른 왜곡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금리 인하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가의 아마 추가적 폭등은 허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 상승을 특정 시점에서 억제할 가능성이 항상 높기 때문에 제가 뭐 언론에서 100불 간다, 80불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시장을 너무 시장 기대치를 높이는 게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사우디가 어제 그걸 막아놓은 상황에서 좀 진정이 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이 체크에서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있었던 ECB 통화 정책입니다. 지금 ECB에서는 초단기 수신 금리를 마이너스 0.4%에서 0.5% 정도 인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가 유로존 경기 하강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보이겠지만은 정책적 한계가 있는 데다가 만약에 유로화 약세가 심화가 된다라고 하면 미국 유럽 간의 무역 긴장도 고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9월 10일경인가요? 1.1 아래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저점대에서 논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금리가 확대된다라는 거는요. 은행들이 일단 대출 등을 통해서 자금을 시중에 더 풀도록 유도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ECB가 금리를 인하를 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지금 현재 3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2단계 차등금리제를 일단 도입을 하고요. 10월 30일부터 초과 기준의 일정 한도 내에서 0% 금리를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ECB는 양적 완화를 재개를 했는데요. 오는 11월부터 월 200억 유로를 매입을 한다라고는 방침인데 ECB가 시장 기대를 너무 과대하게 수용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통화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너무 과했는지 좀 월 200억 유로 매입이 좀 된 거는
조금 이번 조치가 실제적으로 경기 회복이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좀 불확실할 듯합니다. 만약에 유로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상대 가치인 달러화가 일단 강세가 보인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유로화가 약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도 여전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자국 수입 물가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요. 경제가 휘청거릴 게 뻔한데 트럼프 역시 유럽의 유로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미국 수출에 타격을 주려 한다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촉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이 하나 더 생긴 거는 맞습니다. 다만 지금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달러화가 계속 강세가 되고 유로화가 약세가 된다라고 하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거나 아니면 미국 외의 지역을 좋게 만든다거나 둘 중 하나인데 드라기 총재가 유럽 경제가 안 좋으니까 마지막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정책을 좀 강하게 쓴 것 같은데요. 그 기준에 맞춰서 미국도 금리를 같이 내려야 달러를 일단은 막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미국 증시가 그렇게 나쁜 편은 지금 현재 아니에요. 자, 제롬 파월 의장도 분명히 내가 금리를 내리는 것은 보호무역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트럼프의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더 얻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 단초는 ECB가 현재 단초를 제공을 한 거고요.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무역 분쟁의 문제를 조금 더 약간 더 시간을 끌면서 미중 무역 분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이 조금 더 하락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거다라는 쪽으로 열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각 새벽 3시에 발표가 됩니다. FOMC 발표가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죠. 현재로서는. 일단 0.25bp 금리 인하가 지난주만 해도 100%대, 98%대가 나왔는데 현재 어제 오늘 그 가능성이 현재 50%대까지 현재 떨어진 상황입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도 50%대까지, 50% 가까이 때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일단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반영이 됐다기보다는 일단 유동성 부족이나 단기 금리가 급등한 것이 영향으로 미쳤다고 일단 보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지금 시장을 준비를 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각종 지표들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최근 미중 무역 협상까지 다소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되는 금리 대폭 인하 압박이 연준의 독립성이 침해라면서 FOMC가 지금 연준이 기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기의 본분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되는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미국의 경제는 좋게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지표들도 과거의 지표들도 그랬고 금리를 내릴 여건을 트럼프가 일단은 만들고 있긴 합니다. 무역 분쟁 때문에. 그렇지 않고 트럼프가 저럴 것 같으니까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린다라는 말은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파월이 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보이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트럼프는 파월 의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요, 정치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법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경제학자이지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정치인이죠. 그래서 정치인은 무엇보다도 자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나라도 뻔하죠.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있는데 정치인은 자리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자리를 뺏어버리겠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이 일단은 지금 실제로 7월에도 마찬가지였죠. 7월에도 지난 5월에 트럼프가 파월에게 0.5bp 내려줬으면 한다라고 했는데 7월에 0.25bp가 내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1% 정도 원래는 내려달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0.5bp로 일단은 예상이 됐다가 현재 0.25bp까지 좀 떨어진 상황인데 파월은요, 지금 트럼프의 발언도 파월에게 본인의 말을 듣기 위함인데 파월은 항상 트럼프가 원하는 반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학자였다면 자리를 뺐느냐 안 뺐느냐 또 이게 금리에 대해서 또 이제 뭐 관여를 했다라고 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정치인의 습이 배어 있는 파월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트럼프도 적절하게 파롬을 잘 이용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끌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셔야 할 듯하고 제롬은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이 되면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이고 내가 원하는 절반은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제롬 파월 의장을 자르는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경기는 나쁘지는 않지만 미중 보호 무역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 라는 조건이 지금 성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에 각자의 역할이 좀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FOMC가 금리를 동결시킨다라고 한다면 만약 시장의 충격은 다소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하방으로 조금 많이 기울 것으로 보이죠. 근데 만약 금리 인하가 0.25bp 이상으로 예상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기대치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새벽 3시 정도에는 시장이 한번 큰 요동을 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미국 같은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굴러가기 위해서 많은 초석을 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일 쇼크 같은 건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만나려고 하고 또 북한과도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이곳저곳 찔러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속해서 10월에 만날 수 있을까요, 위원님? 10월 일단 9월에 정상 회담이 있다가 지금 10월로 연기를 한 상황에서 10월 초에 미중 무역 협상이 예상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긍정적 발언으로 분위기는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현재 그만큼 급등한 이유도 여기서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는데 기대가 아주 상당합니다. 미국도 시장이 안 좋으면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스몰 딜이라도 조금 하고 넘어가자라는 입장인데 우리가 번번이 미중 무역 분쟁을 보다 보면 기대 심리로 오르고 실제로 협상이 된 적이 없고 계속 이런 것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견해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기대가 높아지는 것 이유 하나가 11월 안에 일단은 타결 시점이 미국과 중국이 제일 크게 얻어낼 수 있는 타결 시점인 것 같기 때문인데요. 이 시기를 놓치면 미국도 손해고 중국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미중 무역 분쟁을 패권 전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선 전략으로 볼 것이냐로 일단 보셔야 할 것 같은데 패권 전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무역 분쟁을 10년 이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지만 대선 전략으로 본다라고 하면 1년짜리다라고 1년짜리로 봐야 될 것 같긴 하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올해를 넘겨서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솔직히 재선에는 조금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미국 선거는 아시다시피 1년짜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년에 11월에 선거가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주마다 돌면서 예비 선거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후보가 되는 과정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일단은 모두 거치기 때문에 실제 내년이 되면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과 대북 문제를 힘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다소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올해를 넘겨서 타결이 된다라면 이미 타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경제는 조금 경기 침체 방향으로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그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가 아니라 안전자산의 선호 강세가 일단 높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대선의 미중 무역 분쟁이 제대로 된 카드로 쓰이려고 한다면 사실 10월이 최적기고 더 늦으면 안 된다라고 보이고 11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스몰 딜이라도
경우에도 타결을 하고 나서 대선으로 가는 카드를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한 기대감이 전보다는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 입장이 있다라고 반대 입장도 분명히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10월 초 중반에 타결이 된다라면 주식시장은 당연히 좋은 모드로 가게 될 거긴 하지만 그렇다면 과연 11월 대선까지 이 좋은 카드가 대선으로 원동력이 쓰여질 것이냐라는 문제를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만약에 5월달, 6월달 주가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당시 뭐 미국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좋게 발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뭐 이 무역 협상을 조금 눌러놨다가 협상을 안 하고 눌러놨다가 내년 4, 5월에 그 시동을 걸어서 뭐 예를 들어 주가도 상승시키고 지지층도 끌어올리는 전략도 얘기는 뭐 나오곤 있죠. 물론 음모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 4, 5월, 6월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면 트럼프는 사실상 조금 늦었다라고 보이고 뭐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무역 분쟁이 좋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버티고 있는 중국이 트럼프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려고 그때 당시에 또 들어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버텼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약 내년 4월까지 관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뭐 침체로 가지도 미국 경제가 만약에 침체로 가지 않고 중국과 미국의 경제가 임계점에 있는 가운데 그게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최적의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시기라는 것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하지 않나 생각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중국에서도 긍정적 발언이 나왔죠. 대두와 돼지고기 등 추가 관세 품목을 제외하기로 했다라고 13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은 일단은 100만 톤 가량을 대두를 좀 구매키로 했고 또 여러 차례 나눠서 500만 톤을 구매키로 하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말은 그렇게 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에서 배를 띄워서 중국으로 들어와야 그것이 실제적으로 상계된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어떠한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요. 미국도 아마 그 부분을 좀 견제를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009년에 미국이 최대 농산물 수출국의 하나였지만 관세를 대두와 돼지고기선에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국 농가가 직격탄을 일단 맞은 상황입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은 대두 수출액은 전년 대비 74%가량 줄어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중국도 살이 떨려서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 것으로는 보이긴 합니다. 중국이 버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 부양책이고 그 경기 부양책 중 방식이 하나가 내수 부양인데 그런데 뭐 자국 통화가 약세를 계속 보였다. 지금은 조금 많이 반등을 좀 보이긴 했는데 약세를 보이면 계속 내수 부양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버티는 전략으로 대선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시간이 없다라는 약점을 꼬집고 들어왔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트럼프는 시간이 없고 올해 연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을 내야 하는 입장에서 트럼프의 약점인 시간이 없는 것을 삼아서 트럼프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단 중국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홍콩 문제도 여러 가지로 있고 그래서 둘 다 확전을 한다라는 것은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10월, 11월경의 무역 협상을 조금 기대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일단 들긴 합니다. 만약에 승산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혹시 모르니까요. 시장이 승산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한 10달간의 시간이 있잖아요. 자, 본인이 대선을 하기까지 트럼프가. 그러면 미국 무역 협상이 제대로 전혀 타결이 안 돼서 결집층이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트럼프 성향에 가만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를 제대로 망쳐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자기의 승부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견딜 수 있을 자신이 중국 스스로도 있을 건지에 대한 의문을 지금 현재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시간이 중국 편인 듯 하나 트럼프가 모르겠다는 식의 벼랑 끝에 전술을 만약 보여준다라면 그러면 트럼프의 행보로 보아서는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긴장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은 정권을 바뀌는 거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중국은 체제 자체가 바뀌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은 뭐 시간 끌기 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에게 뭔가 양보를 얻어내겠다라는 전략으로 봐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이번 10월, 11월 무역 분쟁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 조금 더 전보다는 좀 더 관심을 깊게 기울이고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 리딩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느끼는 부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상이몽을 가지고 10월에 함께 만나서 서로가 원하는 목표를 얻어낼 수 있을지 10월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지켜봐야 한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10월에 우리 닥터수지 위원님과 함께 리딩 시황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3시에 이제 돌아오는 새벽 3시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그 이후에는 어떤 주요 일정이 있는지 또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네, 뭐 지난주보다는 일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일정이 오늘 새벽 3시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것들은 크게 조금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런 지표 발표가 나왔다라는 정도만 보여질 것 같고 FOMC가 새벽 3시에 금리 인하를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요동을 칠 거기 때문에 다른 지표들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뭐 짚고 가야 할 게 있다라고 하면 오늘 발표됐겠죠. 영국과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들. 그리고 오늘 11시 30분에 있을 원유 재고 발표. 원유 가격이 지금 난리를 친 상황에서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현재 소폭 감소 예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요 지표는 일단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데 내일 9시 반에 조금 봐야 할 게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인데요. 예상치가 이전치보다는 좋지 않게 예상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치가 16.8 정도 되는데 현재 예상치가 1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요것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인데 첫 번째 종목이 이제 오일 쇼크를 겪었던 크루드 오일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오일 쇼크가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 중에 하나였겠지만 더욱더 투자자분들은 예상을 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일 쇼크 때문에 이제 크루드 오일이 $100를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말씀을 하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위원님께서는 그 정도 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제가 좀 전에 앞서서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트럼프가 가만히 놔두지는 않습니다. 네. 트럼프가 저유가를 워낙 선호하기 때문에 유가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유가를 흐름을 막을 트윗으로든 어떻게든 막을 조치를 취할 거고요. 현재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58불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을 한번 볼게요. 지금 크루드 오일을 제가 11월 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물은 만기가 한 2, 3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요. 11월 물로 넘어가서 거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63불, 거의 63.89까지 반등을 했던 오일 주가인데 작년 9월 이맘때쯤에 제가 매매한 내역을 보다 보니까 69불에서 움직였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에서 놀던 주가가 63불까지 순식간에 급등을 하니까 되게 크게 올라온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지금 유가의 변동성은 아주 좋습니다. 유가의 변동성은 아주 좋고요. 일단 일봉을 한번 보다 보면 지금 현재 58.3020 부근에서요. 58불 지지대에서 한 150틱에서 200틱 정도, 180틱 정도 반등을 쳐준 상황입니다. 반등을 쳐주고 어제 그 자리에서 수익을 준 구간인데 현재 5일은 58불을 기점으로 시장이 조금 변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일봉을 보셔도 보시겠지만요. 58.30 하고요. 지금 일봉상 121선과 5일선이 위치한 자리가 58불입니다. 58불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거든요. 58불 초반에. 그래서 이 구간에서 58불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 하방을 추가적으로 열어 두셔야 할 것으로 보이긴 한데요. 일단 분봉을 조금 보자라고 하면 지금 58.30대가 3020대가 중요합니다. 자, 차트를 한번 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쪼아 보면 자, 지난번에 지지대 보이시죠? 전저점이 58점, 현재 13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21선, 5일선이 58불 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58불 초반의 지지대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요. 하단으로는 57.80 자리가 중요하니까 참고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57.80이 완전하게 깨진다라고 하면 57불까지 열어두시고요. 하단은 56.30 그리고 56불. 56.30 그리고 55.70대 요 자리를 기억을 해두셨다가 56.30 부근이나 55.70대에선 한번 시세가 돌아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만도 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8불 깨지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이 자리에서는 뭐 리스크를 걸고 한번 지지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올라온다라고 하면 매도도 현재 가능한 곳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차트를 보면요. 이미 주가가 올라오면서 좀 꺼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59불 중반, 59.70대가 좀 좋을 것 같네요. 59.70대. 그리고 60.30대, 40대에서 매도가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9.50대를 회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시세는 하방에서 놀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중요한 건 60.40이 돌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세는 다시 되밀릴 수도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우디가 어떤 또 기자회견을 내거나 어떤 시기에 얘기를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사우디가 또 다른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만약에 지금 50% 이상 복구가 됐는데 50% 이상 복구가 되고 나머지는 2, 3주 안에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차질이 생긴다거나 이런 얘기가 속보로 나온다라고 하면 또 유가는 급등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완전하게 안정이 됐다라고 한다라면 지수는 또 하락으로 그만큼 상승했던 게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하방도 좀 열어두고 보셔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크루드 오일까지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오일 쇼크를 겪었던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오일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차트를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나스닥이랑 S&P 500으로 이제 순서대로 넘어가 볼 텐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선물 만기 옵션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종목을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아니면 좀 눈치 보기 장세가 보이고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지수에 대한 건 또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9월물이긴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차트가 있다가 제가 12월물을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제 만기가 끝나면서 12월물로 넘어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추석 때까지는 9월물로 거래를 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12월물로 바뀐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9월물로 거래할 당시에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추석 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으로 봤던 게 7,960포인트 그리고 7,985포인트였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셨다시피 추석 때 그 자리 고점대가 저항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대에서 지금 정확하게 맞고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거의 뭐 200팅 넘게가 밀린 상황이고 그리고 위로 이 7,985를 넘지 못하고 또 7,960대를 저항받고 지수가 7,700
7,800을 깨고까지도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이때 참고해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좀 많이 나셨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 한번 이렇게 흐름이 있은 후에 지금은 상당히 박스권을 보이고 있죠. 아마 금리 인하 발표 때문에 현재 지금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어제부터 양이틀간 지금 며칠간 지금 계속이 되고 있는데, 자, 12월물로 바꿔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월물을 한번 볼게요. 자, 12월 바꿔서 지금 현재 지수는 7,800선을 지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7,800선을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면서 지금 다소 조금 기대감으로 다시 점차 완화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위로는요, 제가 7,910포인트대 저항이라고 지금 실시간 오늘 오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후장에 제가 이 방송 오기 전에 제가 실시간 리딩하는 그곳에서 매도를 좀 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기서 40틱, 그리고 한 번 40틱, 한 번 80틱가량의 오늘 수익을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당연히 위아래 박스권으로 하면서 위아래 한번 크게 왔다 갔다 금리 인하 발표 전에 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7,910, 20이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일단 1차적인 관점이 될 것 같고, 위로 저항대를 보시면 7,940포인트대 하나, 그리고 위로 7,960,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입니다. 또다시 그 자리가 저항이 되는지 여부, 7,985포인트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금리 인하 발표 이슈가 터지기 전에 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신다라면 그 구간을 이용을 해서 이쪽 제가 저항대로 보이는 부분은 매도로 컷을 리스크를 걸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하방으로는 지금 7,850대가 현재 지지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얇은 지지선으로 한번 추가적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하방으로 중요한 것이, 이번 주에 중요한 것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800선을 하방으로 이탈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7,800선을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중요 지지대를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7,760포인트대와 7,760포인트대하고요. 그 다음에 7,700, 만약에 60포인트에서 살짝 반등했다가 내려 꽂는다라고 하면 7,730대, 그리고 7,700선의 중요 지지대 체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7,700선까지 장중에 무너진다라고 하면 7,600 80 그리고 7,600선까지도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고점대인 8,000대가 나스닥은 돌파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0.25bp 예상한 데 이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장은 아니라고 보긴 하거든요. 만약에 하방으로 조정폭을 좀 준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 발표 시점을 기점으로 위로 한번 솟았다가 한번 내려올 수도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항대에서 여기서 또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기다가, 이 차트가 옆으로 기다가 하방으로 또 내려갈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일단 상승폭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정으로는 보고 있는데, 물론 그 전제 조건은 저항대에서 정확하게 저항이 돼야 된다는 이유 전제 조건이 깔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대의 차트 제가 중요 라인대 그어드린 거 체크하시면서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지선을 잘 지지해 주는지 이탈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꼭 체크해 두셨다가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스닥보다 조금 더 무겁게 움직이는 S&P 500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 흐름들은 크게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S&P 50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S&P 500도 동일한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게 9월물입니다. 지난 추석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3,020하고 22포인트예요. 이 자리대 제가 강한 저항대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시장은 크게 되밀렸습니다. 아마 실시간 제 카톡방을 무료 카톡방이든 들어오셨던 분이시라거나 실시간 방송을 듣고 계셨던 분들이시라면 이 구간대의 전략은 제가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후로 2,980선까지 밀린 상황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스닥하고 마찬가지로요.
이 구간에서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S&P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보다는 조금 흔들림이 덜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S&P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까지 매매를 했던 걸로 보면은 거의 80% 가까이 확률을 보였던 장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하기엔 좀 깔끔한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3007포인트에서 저항대에서 매도 수익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S&P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서는요, 위로 보시면은 3007, 3008포인트가 뚫리는지 여부를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위로 3013, 15대 저항대 일단 1차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20포인트, 22포인트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리와 동일하게 22포인트도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강한 고점대가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3030짜리 부분까지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점으로서 어차피 박스권이기 때문에요. 단타밖에 할 자리가 없어요. 금리 인하 발표 전에는. 그래서 금리 인하 발표가 된 다음에 방향성을 보일 거기 때문에 아랫단에는 지금 2990포인트대가 이탈이 되는지 여부를 보셨다가 2975포인트, 2900 그다음에 뭐 65포인트 정도에서 매수 시점도 한번 보시는 게 반등 시점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하방으로는 2954, 2946 정도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P 500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 새벽에,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되는 FOMC 회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이죠. 12월물 금 같은 경우는 간밤에 이제 시황을 보니까 조금 금값이 내렸더라고요. 이 금 같은 경우는 좀 계단식으로 움직인다고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네. 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의원님? 금은 지금 달러로 안 볼 수가 없는데 현재 달러 인덱스가 어제 전일 기준 대비 0.4% 정도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어제 고점을 보면 1515포인트까지 반등을 해줬어요. 일봉을 한번 볼게요, 먼저.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보시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다가 하는 듯 하다가 지금 이제 21선을 깨면서 하방으로 지금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항대의 매도 관점도 중요하지만 지금 바닥권까지 좀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밑으로는 매수 관점도 조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면은 뭐 골드는 당연히 박스권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를 앞두고 현재 눈치 보기 장세가 더더욱이나 유일한 눈치 보기 장세가 더더욱 강한 것이 골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안에서 지금 박스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긴 하죠. 그래서 위로는요, 1515 부근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515 부근대의 매도 관점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1515포인트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요, 그 위로는 1523포인트, 24포인트대 그리고 1530포인트대 매도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하방으로는 1500선하고 1499포인트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1490포인트대 그리고 80포인트대 이때의 지지대를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의 흐름과 함께 봐야 한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옵션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을 달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FOMC 회의 결과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내 선물도 보지 않을 수 없겠죠. 국내 흐름 같은 경우는 양시장 모두 요즘 흐름이 좋습니다. 이게 수급이 좀 개선돼서 그런 건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0월에 미국과 중국이 만난다면 또 국내 선물도 또 이제 괜찮아지는 흐름을 탈 수 있는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조금 마련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요? 어떨까요? 일단 미중 무역 분쟁이 협상이 어느 정도 스몰 일이라도 한다라고 하면 전 세계 증시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는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을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지금 중국하고 아시아 증시가 같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인데 중국이 지금 70주년 건국기념일을 앞두고 나서 증시를 기관들이
일부러 끌어올린 시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도 기관이 끌어올렸다가 외인들이 선물로 매수를 추가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현재 오늘 저점대에서 매수를 받았던 271.25가 국선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271.25포인트가 일단은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추가 하락세를 보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자리가 지금 일봉에서도 보셨다시피 5일선과 121선을 강하게 뚫어버린 자리이기 때문에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죠. 그래서 271.25가 중요한 시점이고요. 만약에 이게 이탈이 되고 나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크게 보면 268.75까지도 이제 열어두시고 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탄탄한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상방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73.75가 내일 오전에 강하게 뚫려버린다라고 하면 275.50 그리고 276.25가 중요 포인트거든요. 276.25포인트까지 반등할 수 있는지 수급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일단 상승을 지금 보면 양봉이 쉴 새 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음봉 하나는 또 나와줘야 하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정폭이 어디까지인지만 체크를 해두시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274.30이 뛰어넘어야 시장은 상방의 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번 오늘 새벽 금리 인하 발표에 따라 우리 시장 역시도 방향이 어느 정도는 판가름이 날 것 같아서 금리 인하의 결과를 보고 내일 시장은 또 판단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시간 동안 알찬 투자의 맛 전해주신 우리 닥터수지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들께 좀 더 다양한 투자의 맛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